신탁공매로 이 가양동 그 가양역에 있는 가양동 빛고울 우방 아파트에 입찰하는 실전 투자 비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제가 물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원비도 화면에서 그 빛고울 우방 아파트 이렇게 쳐도 되고 관리번호 쳐도 되고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이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48-9에 있는 빛고울 우방 아파트가 나오죠. 제가 이제 위에 이제 주소나 이런 거는 좀 됐으면 안 보여주려고. 왜냐면 이 주택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또 소유자의 개인정보에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좀 될 수 있으면 주소나 이런 거는 좀 가려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자산시장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신탁 공매인데, 이 감정가액이 5억 1천만 원인데, 이제 입찰 정보 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예, 6억 120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물건은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 사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층이 11층이니까 15층에 11층이니까 이 정도 되면 한 5억 한 7천 정도 봐도 되겠더라고. 5억 7천. 이렇게 5억 7천짜리 아파트에 입찰을 하는데, 이 감정가가 이렇게 6억 1200이라는 거는 뭐 이게 하루에 두 번씩 뭐 10%씩 저감해서 거래가 되니까 입찰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높은 이 감정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위탁자 겸 그 채무자 겸 위탁자 겸 소유자 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이 공매에서는 위탁자 겸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위탁자가 채무자죠. 이런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래서 이 감정가가 좀 높게 해서 형성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여러분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루에 두 번씩 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상태에서 10% 업돼서 감정가가 잡혔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는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공매 집행기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높은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진행했다고 생각하면 위탁자 겸 소유자가 매각 절차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정 합리적 가격이 얼마냐? 시세면 적정한 합리적 가격이냐? 그렇지도 않을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10% 업해서 매각절을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신탁 기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이 감정가로 해서 진행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감정가보다도 10% 정도 업해서 매각 절차를 하루에 2번 또는 3번, 4번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매각 첫 번째 입찰 최초 매각 예정 금액을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그 신탁 공매가 있죠. 그래서 신탁 공매 기간은 대부분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감정가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10% 업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감정가가 나와 있죠. 감정가는 분명히 5억 천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5억 그 시세는 5억 한 7천 정도 되고, 이 부분을 이제 4억 9,5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얼마에 들어갔느냐? 이거는 5억 2천 30만 원 이렇게 입찰 들어갔죠. 이거는 뭐 입찰 들어갔고 내일 언제냐? 내일 6월 26일이 2시에 발표하니까 2시에 발표하죠. 이렇게 이제 좀 전 강의 때는 제가 들어가면 글씨가 깨져서 이게 못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강의가 어떻겠어요? 강의 질이 높아지죠.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다 보면 예, 그 나홀로 방송하다 보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작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매끄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내일 발표하기 때문에 이미 입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입찰 가이드를 가르쳐준 여러분도 이걸 내일 이게 제가 추천해준 그 제 제자분들이 입찰 들어간 게 낙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우 이런 물건을 우리가 이런 상태에 들어갔냐, 왜 이걸 5억 2,300 들어갔냐, 이 물건은 5억 7천 5억 8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가 보기로는 하반기 되면 6억까지는 그냥 후딱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위치가 왜냐면 너무 좋아요. 위치가 여기 지도를 보면 위치가 보면 이렇게 가양역에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가양역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게끔 제가 윈도우 복사를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있는데 중요한 더 키워보면 어떠냐. 이렇게, 요 라인이 아니라 요 안쪽 라인이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시끄럽거나 먼지가 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해주고, 또 흔들림도 덜 방지해주죠?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의 단지는 적지만, 이런 아파트 등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지금 5억 5천만 원 내는데 5억 8천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정도 지나가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 명도하고 뭐 입장금 지금 명도하고 그러면 한 9개월 되겠죠?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6억씩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러한 그 5억 한 2,330만 원에 입찰을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6억 5천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 부동산을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직감이라든가 느낌 이런 게 동물적인 감각, 이게 어떤 모든 거를 다 사람이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죠. 판단할 수 없어. 그래서 뭘 갖고 판단하냐?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경험, 이런 경험치 갖고 이런 땅이 당시에 이런 흐름이 있다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을 갖고 판단. 제가 작년에 아파트 살 때와 팔 때를 책을 냈지만 그게 6월, 7월 때 살았는데 얼마나 올랐어요? 6월, 7월 때 많이 올랐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물건을, 좋은 물건을 좀 선점해서 시세 차익은, 왜냐면 시세 차익을 너무 많이 보려고 그러면 1등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도 이 가격, 높은 가격에 쓴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이제 낙찰될 확률이 90% 이상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낙찰 받으면 또 그대로 또 추가로, 방송을 또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탁 공매 물건을 투자를 할 때는 뭘 중요하냐? 신탁 공매를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화면을 좀 밝게 하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겠네. 자, 또, 이 안에 보면 이것도 맞아야 되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법원 경매 물건이야, 뭐 법정 매각 조건에 의해서 조건으로 정례화 된 매각 절차를 진행하죠. 이거는 뭐냐면, 법정 매각 조건은 뭐냐면 이 민사집행법
법에서 정한 매각 조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법정 매각 조건이요. 이 법정 매각 조건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경매 공고문. 네, 여러분은 경매로 입찰 들어갈 때 이렇게 법원 경매 공고문을 안 보고 입찰 들어가죠. 왜? 매각 조건이 법으로 정한 거라 누가 봐도 똑같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의 아침이 되면 배고프면 밥을 먹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나가기 전에 뭐 세수 안 하고 나가요? 머리가 휘크러졌는데 그냥 나가? 우리가 나갈 때는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이발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 법원 경매는 누구나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너무 당연하게 오랫동안 전통이 이어졌고 그것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집행하는 기간도 수천 가지가 있고 수천 곳이 있고 또 이 물건도 이 매각하는 한 기간이라도 물건별로 매각 조건을 다르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법정 매각적 법원 경매에서 매각하는 매각 이 조건, 즉 법정 매각 조건, 민사집행법이 정한 법정 매각 조건, 공매 공고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법정 매각 조건하고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매에서 입찰 들어갈 때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캔코 공매라든가 이와 같이 신택 공매로 진행이 되든 뭐든지 매각 조건이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중요하게 된다. 그 매각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뭐 신탁 공매를 말하니까 신탁 공매에서는 이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자산관리공사 이 공사에서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법정 매각 조건이 있죠. 이 법정 매각 조건이 뭐로 했냐? 국세징수법에 있는 건 국세징수법.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매각 조건을 표시하느냐? 공매 공고문에 있죠. 그러나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매각 조건이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집행하는 기업은 다 틀리게 매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호랑이 앞에서 정신만 배짝 차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각 조건만 분명히 확인하면 된다. 법정 매각 조건은 아니지만 그 집행기간, 공매를 집행하는 기간에 매각 조건이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매각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시트 줬는데. 공매 공고문에 있죠? 이렇게. 매각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매각 조건은 법원 경매처럼 경매 공고문, 한국자산의 공매처럼 공매 공고문에 있듯이 이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민사법이 정한 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 매각 조건이 어디냐? 공매 공고문에 내가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매각 조건이 있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매각 조건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그 권리 분석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그러면 신탁 공매는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냐. 신탁 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신탁 공매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 체결 방식이고 이거는 인수지로 갑니다. 인수지.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공사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소멸주의를 가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하는 거. 그러나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멸. 그러나 신탁공매에도 말소기준 권리와 유사한 지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거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던 권리는 인수해야 됩니다. 이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죠. 소멸이 원칙이에요. 소멸이 원칙. 그러나 이게 원칙이 있다면 외가 있겠죠. 인수하는 것도 있어요. 누구냐? 예를 들어서 신탁 등기 이후에 임차인이 있다. 입주한 임차인이 있다. 그럼 임차인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 그러한 임차인이 누구의? 이 수탁자와 이 우선수익자는 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썼다면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었냐 없냐. 그건 어떻게 했어요? 공매 집행기관의 공매 담당한테 이 임차인이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가 있이 임대차 계약을 썼느냐 물어보기만 하면 되죠. 없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고 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낙찰가를 인수하고도 수익이 발생하는 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러나 이렇게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뭐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또는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근저당이 있다. 이런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러나 외적으로 매각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원 경매나 암시상 공매 같으면 특별 매각 조건이죠. 특별 매각 조건을 정해서 단서 정한,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쩌면 특별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 이들 권리를 상환하고 이미 상환하고 말소해 주기로 합의가 있어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거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는 신탁 등기에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등기권자가 이거를 내가 대의변제 해준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계약이 효력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동의해 줘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인수조건으로 매각하는 거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이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이 채무를 상환하고 낙찰자가 입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낙찰받아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 대금에서 이 채권자를 변제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인수, 그러나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소멸주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수해야 돼. 그러나 매각 조건을 그 매각 조건 변경이 어디냐? 공매 공고문에 있는 거다. 이번에 신탁 등기 이후에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소멸하는 게 원칙이요. 그러나 외적으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했다 하면 인수한다. 그럼 우리 공매 공고문이 어떻게 됐는가 이 물건 한번 좀 이제 들어가 보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할 수가 있나,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권리 분석할 때는 뭘 봐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 이전에 있는 권리는 인수하는 게 원칙이고, 외적으로 이제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소멸주의로 갈 수도 있다. 그 신탁 등기 이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게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아까 같이 이렇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수탁자나 우선수익 동의.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확인했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뜰 때는
이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권리 분석할 때. 그 확인하는 사례는 뭐냐면 이렇게 등기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죠. 근데 등기부에 우리가 이제 담보신탁 같은 경우나 신탁 같은 계약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써요. 그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가 이 등기부에 첨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매매 계약서 쓸 때 그 매수인의 매매 계약서는 본인한테 안 줘요. 어떻게 등기할 때 등기 필증에 첨부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담보 계약서를 쓰면 그 수탁자인 신탁사에는 본인이 부담하겠지만 이렇게 그 매수인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신탁 등 수탁자의 그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는 어디 가냐? 신탁 등기부에 첨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기부에 플러스에 신탁 원부가 첨부돼. 신탁 원부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예요. 신탁 원부가 첨부돼서 이게 전체를 등기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부를 뛸 때에는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없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신탁 원부까지 포함해서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등기부만 발급해 주죠. 이래서 신탁 원부까지 발급하면 이 신탁 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기본적인 내역과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위탁자가 누구고 또 이제 확인하니까 그리고 이 등기부에 보면은 소유자 겸 위탁자 겸 소유자가 나오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대부분이 일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민센터에서 전입대 열람을 띄는 거죠. 공매정보지를 갖고 전입대 열람을 발급받아가지고 이 전입세대원이 위탁자다.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채무자 겸 소유자, 즉 위탁자 겸 소유자의 동일 세대원이다. 그럼 대항력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다. 근데 다른 사람에도 신탁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선수익 수탁자와 우선수익 동의가 없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 동의가 있다. 그러면 인수해야 돼. 그 사람은 신탁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어. 인수 조건을 할 수밖에 없어. 참여할 수 없어. 뭐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주 그런 경우가 있다. 배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인수해야 된다. 그러나 수탁자 우선수익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위탁자와 계약을 했는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하고 계약 없이 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입세대원이 신탁 등기 이전에 있다. 그리고 위탁자도 아니고 위탁자의 동일 세대원도 아니다.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엔 좀 안 그러지만 과거에 그 담보신탁 한 경우는 현장 조사 안 하고 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해보니까 대출할 때 무상거주 확인서를 집주가 작성했다. 그럼 대항력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실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자기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줬다. 그래서 은행이 제출했다. 이럴 때에는 실제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도 대항력이 없다. 그걸 대항력 인정하면 실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무상거주 확인서 함부로 써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래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왜냐면 이렇게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이 감정평가서가 굉장히 열악해요. 약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갖던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하고, 이거 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장하고, 이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것만 달다는 게 아니라 건물 현황도 같은 경우는 하고 평면도, 건물 평면도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센터 가서에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뛸 때에는 이렇게 등기부와 신탁원부, 그리고 전입대 열람,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또는 건물 내부 구조도가 어떻게 됐는지 평면도 같은 거를 꼭 확인해서 그 내부,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현황도라든가 평면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터넷에 안 돼. 이거는 인터넷에 되지만, 그래서 이걸 뛸 때 주민센터가 받으면서 이것까지 같이 떠달라면 발급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신탁 공매를 할 때는 지금 같은 거를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자, 그러면 공매 공고문을 한번 보자고요. 공매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공매 공고문은 어디 있느냐? 이 상단에 보면 이와 같이 해당 공고 보기가 나와요. 요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공개 공문이 나오죠. 물건이 현황이라든가 매각 조건을 4억 8천까지 진행하겠다. 4차까지. 이 이후에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입찰은 온비드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입찰 보증은 10%, 인터넷 마감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계약 체결은 낙찰받고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계약금은 10%, 입찰 보증을 그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잔금은 90%, 계약일 날부터 30일 이내. 그 공매 참가 조건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을 전유물 불문하고 매도인은 공매 목적부터 관리비 수도 이런 것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고 이제 여기에서 매각 조건을 변경해서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들을 근저당이나 뭐 임차인 등을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고 인수 조건 없이 매각 조건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낙찰자가 인수 조건으로 매각 조건을 진행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물건은 이상이 없죠. 이럴 때 이제 보면 물건에서 다시 원위치로 가가지고 이 물건은 5억 천인데 4억 8천까지 떨어졌고, 입찰 정보 내역을 보면 이렇게 4억 8천이면 이 부분은 이제 여기인데 물건이 좋아가지고 바로 전 단계에서 이렇게 물건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왜냐면 이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이게 사실 5억 2천대 높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써버리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입찰에 참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 낙찰받고, 또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제가 이제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뭐 이게 3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냐면 저희 우장산역 가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주공아파트가 다 뭐 주공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있던 주택들이 다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지가 벌써 20년 다 넘었을 거예요. 20 몇 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재건축하기 전에 뭐 구주공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빌라나 연립 같은 이런 부분들을 어땠냐? 가격짜리가 뭐 1억 뭐 1천에서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 1억 6천. 그래서 1억 6천 8백에 남부법원에서 경매로 낙찰 받았더니만, 그거 왜 그렇게 비싸게 낙찰 받았냐고 막 온통 난리쳐요. 왜 그러냐면, 금매물 사도 1억 6천 사는데 왜 1억 6천 8백에 샀냐, 그게 낙찰 받지 못한 패자의 변명이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냐, 금방 1억 9천이 되더니 2억이 가더니 금방 3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변명하는 거야. 2등은 말을 하지만 패자야. 여기에 제가
제가 이제 아쉬운 소리 하면 여기 그 반포에 한신아파트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한신아파트 지금도 재건축 안 들어갔지만 한신아파트가 들어갔나요? 어쨌든 한신아파트가 옛날에 이게 그 2억 한 2, 3천대 입찰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31명이 들어왔더라고. 최고가 쓴 사람을 옆에다 놓고 한 장씩 넘겨. 그런데 30명까지 내가 1등이었어. 그런데 31번째에 1등하고 2등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좀 높게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높게 썼다. 이래서 했는데 그게 또 엄청 또 올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타로 지금 현재의 얼마다 시세다 이걸 보기보다 돈을 벌려면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오를 수 있는 아파트라면 높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물건을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에 지금 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지금 이번에 진짜 5분만 쉬었다가 19시 10분 정도에 그런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제자분이 입찰 들어간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신탁 가양동 빛거울 의방아파트 입찰하는 실전 투자 비법, 이러한 물건을 투자해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내용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